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얼굴이 멍들었을 때 이렇게 달걀 문지르잖아요. 근데 그 달걀을 던져서 사람을 멍들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오늘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국회의원이 달걀 봉변을 당했는데요. 그 달걀에 맞아서 엄청 아파했습니다. 지켜보는 우리도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은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춘분인데요. 낮과 밤뿐만 아니라 나라도 두 동강 난 느낌입니다.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헌재 앞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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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니 못 던지지 말라고! 확인해주세요! 누가 던졌어요? 계란 던졌어. 제대로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빨리 확인해봐요. 정동장 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자회견 중인 장소로 바나나, 계란을 던지는 등 위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물병, 바나나, 계란 2개. 여기 달려있어요.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이게 가까이에서 맞았으면 괜찮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찐계란인가요? 혹시? 찐계란이 그러니까 계란이 터지는 건 괜찮은데 이 찐계란에서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빚어졌어요. 지금 날달걀이 여러 개 날아왔고 기자회견 도중이던 민주당 의원 그 가운데서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달걀이 그대로 적중을 했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저는 봉변을 당했고 그 주변에는 아마 이게 삶은 계란, 뭐 찐 계란이라고 아까 표현했던데 아마 삶은 계란 그것도 있었나 봐. 삶은 계란이 세상에 멀리서 날아왔다면 이건 흉기, 무기잖아요. 세상에 김묘성 기자님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벌어진 일인데요. 민주당 백혜련, 박민규, 이건태, 백승아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건너편 인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백혜련 의원 등에게 날달걀을 던지는 그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맞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요. 날달걀 이외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에는 삶은 달걀로 보이는 것도 있었고 바나나도 포착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경찰은 현장에서 투척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수사 전단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해지고요. 또 영상자료 분석을 하고 투척자의 추적 등 뭐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요. 무슨 진영 논리 이런 거 들이댈 사안이 아니에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건 명백한 테러잖아요. 테러.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질 수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겨냥할 최소한의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던진다거나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찰도 수사에 들어간 상황인데 지금 날달걀이냐 삶은 달걀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특수폭행이 되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달걀이냐 삶은 달걀이냐 이것만 가지고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달걀이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0층 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계란을 던진 남학생에게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이 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날달걀이라고 하더라도 그 깨진 껍질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할 정도로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게 어떤 물체였느냐를 놓고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날달걀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위쪽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훨씬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거였거든요. 지금 누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던졌는지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선 삶은 달걀이든 날달걀이든 그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질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적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이제 만들었어요. 지금 검거에 나섰는데 물론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아마 CCTV를 다 훑어봐야겠는데 반드시 저 행위를 한 사람은 잡아서 일벌백계를 해야지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헌재 선고가 임박해지면 갈수록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경종을 울려야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헌재 앞에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헌재 앞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것도 황당하지만 누구를 대상, 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더 문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구든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얼굴에 왜 달걀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안 맞아서 그렇지만 물병, 바나나 이런 것도 함께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폭력이에요, 폭력.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는 폭력을 쓰면 되겠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해야지 저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거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요.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저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저보다 더 훨씬 위중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경찰이 명확하게 범인을 잡아내서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혜련 의원은 페북에 이런 글도 올렸어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강성 지지층이 백주대로에 국회의원 테러를 일삼는 수준이라는 얘기를 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까지 테러가 가해졌다. 폭력의 일상화가 헌재 앞에서 벌어지는 현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달걀, 삶은 달걀, 물병, 바나나 이런 물건들만 해도 가속도가 멀리서 날아왔으니까 가속도가 붙으니까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흉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몸서리치는 상상을 해보죠. 저런 물건들 말고 더 단단한 돌멩이가 날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한 일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진짜 지금. 오전에 테러를 당했던 백혜련 의원 오후에 다시 헌재를 찾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재 재판소가 있는 이곳은 제 모교 창덕 여자고등학교 자리입니다. 제가 저희 고등학교가 있는 이 헌재 재판소에서 정치 테러를 당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얼굴이 얼얼합니다. 마음은 더 쓰리고 아픕니다. 저 헌법재판관 뒤에 이런 모욕 또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욕죄입니다. 사진 찍으세요. 헌법 오후에 발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술렁술렁 일어난 장면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허준 변호사님, 지금 경찰이 헌재 앞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선고 날짜 아직 공지는 안 됐습니다만 탄핵 선고가 임박할수록 지금 헌재 앞에 경계 더 삼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는 헌재 앞 100m는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모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대응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반경 100m 이내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집회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집회 시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1인 시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신고 의무도 없고 그리고 이 제한을 받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변형된 1인 시위라고 불리는 이른바 릴레이 시위라든가 인간 띄기라든가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 사람이 내적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공동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신고라고 해서 이런 사전 신고 의무라든가 이런 각종 제한들을 피해가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저 앞에 모인 사람들도
100m 이내라고는 하는데 1인 시위라고 하고 모였지만 사실상 내적인 유대관계라든가 그 행태양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란 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법 규정을 어느 정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 과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렇게 폭력 시위까지 번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니까 일단 경찰 측에서는 강제 해산 조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으로 더 번지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기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진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제목 보세요. 범인을 잡았는데 더 불안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경입니다. 부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차를 타려고 차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한 남성이 자신의 차에 바짝 붙어서 서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일단 뭐지 싶어서 다가가 보는데 이 발자국 소리를 들은 남성이 황급히 휙 달아납니다. 네. 그리고는 이 남성은 조금 더 떨어진 곳, 그러니까 자신의 차에 올라타기 시작하는데요. 여성은 자신의 차량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조수석 손잡이에 이상한 액체가 묻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일단 사진 촬영을 한 다음에 이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일단 문을 잠가뒀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액체가 무엇인지 주변에도 이곳저곳에 물어보고 하니까 체액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표현을 순화했어요. 지금 감 잡으셨죠? 뭘 묻혀놨는지 지금 뭘 묻어있는지 지금 감 잡으셨죠? 체액이라는 표현, 그 감 잡으신 거죠? 지금 이 여성 차주, 피해를 당하신 여성 차주분은 얼마나 놀라고 정말 불안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번호판까지는 기억 못하지만 차량 모양이랑 색상이랑 이런 걸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퇴근해서 새벽 시간에 주차를 하는데 비슷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너무 무서워서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몇십 분을 차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 내가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날에 오전에 신고한 거예요. 세상에, 남의 차에다가 진짜 저런 추잡하고 더러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저 인간 잡혔습니까? 혹시 안진용 기자님?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여성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이 뿌리고 간 액체가 체액으로 의심이 되자 이 여성은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현장 감식 후에 범인을 특정해 나흘 만에 검거했습니다.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잡았는데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 다름 아닌 이 아파트의 주민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일단 이 20대 남성은 본인의 혐의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재물 손괴 혐의만으로 입건했다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제야 앞선 제목이 이해가 돼요. 범인을 잡았는데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거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당연히 불안하죠. 아니, 자기가 누군지를 거의 개인적으로 이름은 알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사는 거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세상에. 지금은 차에다가 테러를 당했지만 만약에 자기가 사는 집으로 찾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또 뒤따라오거나 이런 경우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에.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위해를 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여성분이 너무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여성분 피해 여성의 차량이 색깔이 분홍색이래요. 그리고 안에 내부가 고양이 캐릭터로 꾸며져 있어서 누가 봐도 이건 여성 차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여성 차량인 걸 알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해당 아파트에 오래 거주했다는 피해 여성은요. 해당 아파트에 그 차량 소유한 건 자기뿐이래요. 그러니까 그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뿐이기 때문에 누군지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거고요. 주차 스티커에는 동호수 휴대전화까지 다 적어놨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번호도 알죠. 어머나. 어디 몇 동 몇 호에 사는 것도 알죠. 아이고, 얼마나 세상에. 무섭겠냐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피해 여성이요. 범인과 얼굴도 마주쳤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성 입장에 너무 두려운데 하지만 당시 피해 여성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고요. 다행히 뒤에 주차돼 있던 차량, 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가 돼서 경찰이 그걸 확보해서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잡게 된 겁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만 들었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명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영상을, 그렇죠. 영상을. 그래서 이 영상을 좀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허. 경찰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피해자분은 자신의 정보는 다 노출됐어요. 그 가해자한테. 근데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언제든 주차장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마주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라든지 뭐라도 조금이라도 알아야 제가 그 사람을 뭐 피하든 뭐 도망을 가든 마주쳤을 때 그거를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한테 하나도 가르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럼 경찰서 출석할 테니까 영상 보여달라고 했더니 얼굴은 못 보여주니까 얼굴 안 보여지는 부분만 보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너무 무섭기만 한 상황인 거죠. 얼마나 두려움과 무서움이 크면 지금 저희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는 그 목소리도 지금 떨림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 제3자가 그 영상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자가 대체 가해자가 어떻게 생겨본 건지 보고 싶다는데 그거 뭘 안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네,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주체인 가해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정보공개법,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근거법령에 의해서 동의가 없는 한 가해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원칙입니다. 나쁜 짓을 한 인간에 그런 것도 인권을 이렇게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 인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 인권은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실무를 진행하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도 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예외적으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근거 조항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더라도 경찰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 공개 청구에서 인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판결문이 나오거나 뭐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가 나오거나 하면은 사건 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가해자의 정보를 통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그 얼굴이라든가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최명규 원장님. 이 피해 여성분 이 해당 아파트에 오래 사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진짜 황당하잖아요. 왜 맞은 사람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여성분 주차장 갈 때마다 지금 두려움에 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또 여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범죄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혹시 실제로 의도하는 바는 이거고 이게 어떤 처음에 징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면 너무 무서울 거고요. 네. 거기다 더해서 굉장히 혐오스러울 겁니다. 그 느낌, 그 혐오감, 그런 것 때문에 또 내려갈 때마다 진짜 속에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허허. 허준 변호사님, 지금 이 사안이 혹시 그 체포된 남성 구속 수사까지 갈 사안이 아닌가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해당 아파트를 어떻습니까?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용된 혐의가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이거든요. 근데 보통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구속되는 경우가 범죄의 중대성이 그렇게 높이 인정돼서 구속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요. 그런데 이걸 그래서 이런 체액 테러, 이른바 체액 테러 사건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 입법 규정이 사실상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 6월에 그 백혜련 의원이 입법 발의안을, 그러니까 성폭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도 성범죄로 의율할 수 있어야 된다. 반드시 어떤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성범죄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국회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법안이? 이게 작년에만 발의가 된 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는데 이게 통과되지를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액 테러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금은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범행의 중대성이나 아까 최명기 원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더 심한 범죄로 나아갈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 불비가 좀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피해 여성은 이것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해야만 그때 정말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거예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거예요. 너무나도 경악스럽고 답답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단은 이 피해 여성분 일단은 주변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퇴근하는 그런 방법도 일단은 강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무사하고 안전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니 닌자는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김효성 기자님. 네,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일산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입니다. 네?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상가 복도를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 한 소년이 여러 차례 흉기로 가게 입간판을 훼손하는데요. 뭐라고요? 뒤이어 다른 한 소년도 친구에게 흉기를 받아서 가게 입간판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모자를 덮은 소년이 소심한 친구의 행동이 답답했는지 현란하게 흉기를 휘두르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기까지 하는데요. 세상에. 그 후 소년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현장을 떠나고 맙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런 행동이 그냥 맨주먹으로도 남의 가게 입간판을 저렇게 주먹으로 많이 친다 해도 우리가 놀랄 일이잖아요. 어머머 세상에 남의 입간판을 왜 때려 하는데 저 손에 지금 흉기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 피해를 당하신 분 그 업주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간판 세워놓는데 이게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건물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밤 12시 반 요쯤에 학생들이 이제 칼로 이거를 찍고 있는 영상을 봐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학생이라서 크게 일을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이게 막 누구를 뭐 해하려고 연습을 하는 것 같다. 사실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나는 학생이니까 뭐 어떻게 넘어가겠지 이런 마음이면 나중에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고요. 아 진짜 최명기 의원님 아까 영상 보니까 이게 정말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진짜 믿기지가 않은 게 그 옆에 있던 학생이라는 애가 한다는 자기가 시범을 보이 마치 시범 보이듯이 야 이렇게 그 영상 보고 전 너무 경악스러워요 진짜. 맞습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의 의미에서는 굉장히 흥에 겨워서 흥분해갖고 완전히 주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무슨 영화 얘기를 하거나 그러다가 저 입간판을 갖다 손상했다 그러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저 입간판을 손상한 게 저 가게와 관계된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또 굉장히 걱정이 돼요. 하하,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보세요. 영상을 본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어머 세상에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부들부들 떠실 텐데 이 영상을 잡은 누리꾼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굉장히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만 얘기하면은 재물 손괴에 해당되는데 중요한 건 과정인 거죠.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과연 저런 연습을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저런 해야 할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왜 저런 흉기를 가지고 다니느냐는 겁니다. 네. 저거를 갖고 있으면서 저런 식의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 저런 걸 소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마지막, 이렇게 가볍게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김묘성 기자님, 앞서 업주분께서 저희 제작진과 인터뷰하셨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경찰에 신고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당연히 저 어린 놈의 자식들 학생을 잡혔겠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신고하신 다음에 바로 다행히 두 학생 모두 경찰에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한 학생은 아버지를 통해서 합의하자라는 연락이 왔다고 하고요. 또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경찰서에 동석하지 않아서 따로 연락은 없는 상태라고 세상에. 전해집니다. 피해 점주에 따르면 이 학생들은 현재 검찰 송치 직전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학생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 학생의 아버지는 합의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았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식을 방치합니까? 그런데 허준 변호사님, 이 사건이 합의를 원한다고 다 없던 일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소지한 데다가 여러 명이서 같이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라 특수재물손괴죄고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면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이게 뭐 반의사 불벌죄라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재물손괴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고 선처를 호소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학생들인 만큼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소년 보호 처분으로 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합의를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피해자의 합의 의사에 따라서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이 피해 업주분께서 합의를 해주신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물론 꼭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어. 아직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처벌 면하고 합의를 통해서 뭔가 진짜로 이번 사안은 원만하게 끝난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우려되는 건 저 학생들이 이번 일을 정말 원만하게 합의되고 무사히 넘겼을 때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고 앞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일이 정말로 또 반복될까 봐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제발 일벌백계를 피한다면 정말 반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제가 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라고 외치는 걸까요? 네,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사기인 것 같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도움을 청하는 글이었는데요. 일단 이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쓴이가 지난 2월 26일에 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 운동화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상품 구매액이 54,180원인데 할인을 받게 되면서 와. 총 결제 금액이 46,340원으로 보이네요. 와하, 횡재했네요. 어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할인을 잘 받았어요. 네. 글을 올린 시점을 보겠습니다. 지난 18일인데 이때 글의 내용을 보니까 지난달에 특가로 뜬 운동화를 하나 주문해서 배송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그러니까 지난 18일이겠죠? 네. 판매 업체로부터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신발을 주문했던 거는 지난달 26일인데 그저께면 18일 날 거의 한 달쯤 지나서 업체한테 연락 올 게 뭐가 있을까요, 안지종 기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왔고요. 그래서 이 글쓴이는요, 그 해당 장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올렸는데 네. 보시면 일단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뜹니다. 이랜드몰이라고 해서 누구나 좀 알만한 그런 업체 이름이 적혀 그러네요,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해당 운동화를 판매했던 업체인데 가격 설정이 잘못돼 상품 회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3주 전에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이 현재 미사용 상태일 경우에는 재포장해 문 앞에 보관해주면 금일 또는 이길 내로 기사가 방문해 상품을 회수해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황당한데 좀 불쾌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3주 동안 그러면 아니 신발을 샀는데 3주 동안 신발장에 고이 모셔놔야 당연히 신지.
여기까지 해서 그쳤으면 아마 뉴스파이트에서 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허. 근데 5시간 뒤에 또 다른 문자가 오는데 이 내용은 더욱더 황당했습니다. 네. 만약에 상품이 아까 미사용일 때는 내놔달라고 그랬죠. 네. 근데 당연히 3주가 지났으니까 사용 중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용 중인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사용 중일 경우가 혹은 상품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 판매가 99,000원에서 결제 금액 54,180원을 제한 44,820원을 아래로 입금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산 제품이 제대로 된 가격이 되지 않으니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저는 일단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3주 전에 산 신발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용 안 했으면 다시 잘 포장해서 문 앞에 내놓으세요. 저희 배달기사님이 수거하러 갈 걸. 이건 무슨 황당해요 진짜. 황당한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금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은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주장은 이런 거죠. 네. 원래 이 신발은 고객님이 산 그 가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더 비싼 거였으니까 우리가 실수로 가격을 잘못 기재해서 판매를 했지만 그 상태로 원래 상태로 반품을 해달라. 아니고 혹시나 신었으면 추가로 돈을 더 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잖아요. 살다가 콧구멍이 2개나 지금 숨 쉬는 그러니까 내용이네 진짜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황당한데요. 황당한 문제는 문자가 말미에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네. 되는 줄 아세요? 회수 미협조 시 또는 입금 미협조 시 전자상거래법상 점유유탈물 횡령죄에 따라 법적으로 신고될 수 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예요? 이거 완전 법적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거? 섬뜩하네. 섬뜩하죠. 그래서 글쓴이는 네. 나는 저렴해 샀을 뿐인데 횡령이라니 너무 황당하다. 어이가 없어서 의견을 묻고자 한다라고 글을 올렸고 이 정도면 사기 아닌가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공정위와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도 하는데 고민이 된다면서 도움을 우리 이제 일반 네티즌이나 시청자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하. 자, 일단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뉴스파이터는 차분하게 이거 짚어볼게요.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일단 허준 변호사님, 지금 업체 측의 주장대로 그 반환 더 추가 금액 안 내면 이거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이 글쓴이 분이 어떻습니까?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 차고든 뭐든 어쨌든 5만 원대의 가격을 제시를 했고 그 돈을 입금을 하고 물건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판매업체와 이 지금 이분 사이에 이 물건을 산 사람 사이에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을 한 거고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해서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불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물건을 받아서 신었는데 이걸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허.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업체에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 일부라도 더 받고 싶다라고 하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의 취소가 인정이 되려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과실 없는 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착오가 인정이 되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짜리를 10,000원에 파는데 누가 봐도 이 가격에는 판매하지 않았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까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연자 얘기에 따르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게 정가는 99,000원이어도 7만 원대, 뭐 6만 원대 이렇게 파는 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차고 취소로 인정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자분은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일단은 다행인 거예요. 글쓴이 분 입장에서는 우리 허준 변호사님이 딱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김묘선 기자님, 아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는 차분하게 일단 전후 상황을 파악해 봤으니까 이제는 좀 저희가 좀 뭔가 분노가 차오르는 걸 좀 얘기해 볼게요. 잘못됐으면 차근차근 설명할 것이 거의 협박조로 돈 내놔. 안 하면 너 횡령죄로 고소되니까 지금 빨리 돈 내놔.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런 문자를 받는 사람은 겁도 나겠지만 일단 화가 더 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런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랜드몰 관계자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시면요. 네.
입점 판매 대행사가 우리 업체를 사칭해서 고객을 협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관에 따라서 해당 대행사에게 강경 조치를 취하고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향후에 자사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취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사이트에는 주의 안내문이 공지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최근 판매업체가 고객님들과 직접 소통을 해서 결제를 유도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판매업체가 직접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신고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갑자기 속이 이제 시원해지고 또 이제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랜드 업체 측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잘해주셔서 천만다행이고요. 앞으로 저런 이 판매 대행 업체들은 좀 따끔하게 좀 홍보력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잠시나마 마음을 졸였던 글쓴이분 이제는 멋지게 그 신발 신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제목 봤더니 안진용 기자님 단체 주문 막 들어왔나 봐요 세상에. 정말 황당한 사건이거든요. 자,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한 40대 남성이 조용히 숨어듭니다. 절도범일까요?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돈이 목적일 테니까 계산대로 가겠죠. 이 남성은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여기서 갑자기 2만 원 상당의 치킨을 본인이 직접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맥주와 소주까지 챙겨서 총 5만 원 상당의 먹을 것을 챙겨갖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황당했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에 이제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딱 봐, 아까 제 예상이 맞잖아요. 뭔가 이 딱 주문 딱 들어온 걸 그래 내가 새벽이지만 그 고객 한 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튀겨서 정성스럽게 또 주문 들어온 음료랑 이런 거 해서 배달해드릴게 이거군요 지금.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반전은요. 이 사람은 치킨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치킨 튀겨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요. 사흘 뒤에 다시 한번 이 치킨집을 찾습니다. 또 찾아와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통닭을 한 마리 튀겨서 먹습니다. 여기에 생맥주까지 곁들입니다. 그래서 총 34,000원치 먹을 것들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돈이 아닌 통닭과 주류를 노린 황당한 절도범이었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저런 영업점원 가면 반찬만 셀프라 했지 누가 저거 통닭 셀프로 훔쳐가라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통닭집에서 통닭을 튀기는 걸 아는 것도 일반인은 잘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 몰라요. 저도 모르죠. 근데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리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조리법뿐만 아니라 가게 내부 구조도 잘 알고 있어요. 생맥주를 가져가고 뭐 술을 가져가고 이러잖아요. 위치를 너무 잘 알고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아주 절도범이요. 이 절도범이요. 과거에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 끼치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디에 주류가 있고 어떻게 닭을 튀기고 이걸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이건 결국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또 하나는 들어오는 방법도 영업시간 이후에 가게 뒤쪽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들어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직접 튀긴 통닭, 주류 훔친 범인의 정체가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해당 업체 업주분께서는 나중에 이건 이제 이상하다 해서 CCTV 돌려본 것 같은데 얼마나 배신감 컸을까요 진짜.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면 믿고 급여도 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떨 때는 가게도 맡기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그때 알아냈던 정보를 이용해서 내 가게 뒤로 몰래 들어와서 치킨 튀겨가지고 술까지 가서 먹었다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했다고 하면 진짜 배신감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분은 선처를 요구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표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성의 죄책은 뭐냐면 단순 절도가 아니에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입니다. 이거는 벌금형이 없어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경제난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한때는 그래도 마음을 나누었던 사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재판부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걸 고려를 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한다라고 선처해 준 겁니다. 세상에, 아니 최명규 원장님 저렇게 자신이 일했던 곳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업주분처럼 천사표 마음을 가지신 분이 현실에 계시네요, 진짜.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 당하게 되면 막 화가 나는데요. 막상 얼굴을 보게 되면은 화를 못 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딱 보면은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가능성인데 하나는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양해를 할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반대의 가능성도 있어요. 잘못 건드리고 완전히 처벌해달라는 쪽으로 자신의 의사가 나가게 되면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전자였길 바라요.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이 그래도 근면 성실했던 점을 이 업주분께서 참작해서 선처를 해주셨던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게요. 어쨌든 이 40대 남성 앞으로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열심히 땀 흘리며 그 대가로 살아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제목만 봐도 어쩌나 어떡하나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8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타려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막 도착한 지하철에 탑승하는 어르신들. 예. 자, 한 할아버지가 일행들을 따라 지하철에 타려는 그 순간 저렇게 그만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자,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문 너머로만 서로를 멀뚱멀뚱 보다가 지하철은 저렇게 야속하게 출발해버리고 맙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 할아버지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멀어져가는 지하철을 하염없이 알아보다 끝내 인파 속으로 이 할아버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세상에. 보통은 이제 기관사님들이 이 CCTV로 출발하기 전에 보셨는데 아마 문 쪽에 가까이 계셔서 참 미처 못 보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최주문 교수님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이긴 하지만 요즘 그래도 다 이 휴대전화 있으니까 연락해서 다시 내가 올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휴대전화가 없었던 어머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열차는 출발해버렸고 치매를 앓고 계신 할아버지를 놓쳐버리니까 할머니는 또 발을 동동 부르시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할머니 진짜. 입장에서 얼마나 또 걱정이 되셨겠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CCTV부터 살피면서 할아버지 동선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분들이 민첩하게 대응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역사 내에 CCTV를 다 확인을 했는데요. 할아버지께서 지하철에 타는 모습은 확인이 됐는데 하차하시는 모습은 확인이 안 됐던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역시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네. 할아버지가 탑승해 계신 열차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한 경찰들의 모습입니다. 신고한 할머니 그리고 일행과 함께 지하철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열차가 도착하자 재빠르게 탑승을 해서 수색을 시작합니다. 마침내 할아버지를 찾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머나.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오시는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보는 저희가 지금 안도의 한순간 함께 막 눈시울이 막 붉어질라 그래요. 허준 변호사님 세상에. 할머니가 마치 이렇게 지하철 문이 닫히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시고 그냥 생이별 당하는 그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어떻게 찾았냐면 다시 열차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중간에 내렸을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빨리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열차가 다시 들어오니까 이 경찰관들과 할머니와 일행들이 다 구역을 나누어서 칸칸마다 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 이 각자 맡은 칸에서 수색을 하다가 할아버지를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경찰관, 일행, 할머니, 경찰관. 오 세상에.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작전을 잘 짜셨어요. 네, 정말 물샐 틈 없이 들어가서 수색을 해서 할아버지가 미처 내리시기 전에 다행히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찾은 모습인데 할머니 막 엄청 급하게 오시는 눈물 닦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자마자 눈물 흘리셨다고 하고요. 경찰관과 영무원에게 감사 인사 전했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도 작전 잘 짰다 이제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건데 최명규 원장님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꼭 안아주시는 거 보니까 아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진짜. 제 생각에는 본인이 막 놀랐다가 안심을 해서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달래주려고 안아주셨을 거예요. 울고 있으니까. 오히려 할머니를 달래주시려고. 네, 전체 상황은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네. 왜 내려서 저기서 오지? 그렇지만 왜 저렇게 울지? 하고 아마 달래주려고 안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명규 원장님 혹시 누리꾼분들은 이 사연 접하고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을까요? 한번 소개해 주세요. 누리꾼들도요. 일단은 눈물이 난다는 분이 많았어요. 아하. 사연을 보니 진짜 눈물이 난다. 그런 다음에 또 누리꾼분들이 진짜 경찰들을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안도의 웃음을 짓는 우리 경찰들 너무너무 멋지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주셨습니다. 진짜 100만 불짜리 미소를 경찰분들이 지어주셨어요. 정말로 재빠르게 이 구조와 수색에 나선 경찰분들 그리고 영무원분들 그리고 일행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박수를 뉴스파이터가 보내드립니다. 멋지십니다. 자, 지금도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안진영 기자님. 미국 뉴욕입니다. 어허. 한 가정집 마당에 불청객이 찾아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찾아왔다고 네? 합니다. 어떤 불청객이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자, 과속으로 돌진한 자동차 한 대, 울타리를 부수고 가정집 뒷마당 수영장을 덮치더니 건너편에 겨우 멈춰서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자, 이 상황 놀란 가족들이 나와서 차량을 살펴보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야,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게 천만다행인 게 지금 날씨가 추운 덕분일 수도 있어요. 저기 만약에 더운 여름날이면 저기 수영하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가족분들이 세상에. 그랬으면 정말 큰 인명피해가 났겠죠. 그런데 사람은 없었다 하더라도 정말 소중한 집 뒷마당과 아이들과 함께 놀아야 하는 수영장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와, 진짜 아수라장 됐네요. 그렇습니다. 울타리 다 부서지고 난장파되고 심지어 차에서 나온 기름 때문에 수영장 물까지 다 오염이 됐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해자들이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네?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확인을 하러 나왔는데 차만 부서진 채 그냥 난장판이 된 채 덩그러니 있었다는 거예요. 허허. 다른 차를 타고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 허허. 좁은 골목길에서 과속하는 것도 모자라서 집을 부수고 도망치기까지 했잖아요. 철저한 수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 인간들은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차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저 차를 훔친 차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저 인간 잡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남의 나라긴 하지만요.